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돈의 심리학을 넘어 돈의 생물학적인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던 거대한 화폐 전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2장의 주제는 바로 원시 화폐입니다. 원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박물관 유리관 속에 전시된 조개 껍데기나 둔탁한 돌덩이를 떠올리며 그저 미개했던 과거의 유물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단순한 고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화폐 실패의 기록이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달러와 원화가 겪고 있는 위기를 예언하는 섬뜩한 묵시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왜 어떤 화폐는 살아남아 문명을 꽃피우고 어떤 화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사회를 멸망시켰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 왜 지금 21세기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을 위해 우리는 시대를 꿰뚫어보는 현대의 현자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레이 달리오부터 디지털 에너지를 설파하는 마이클 세일러,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린 알든과 아서 헤이즈, 그리고 비트코인의 보안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까지 이들의 통찰을 비트코인 스탠다드 2장의 내용과 촘촘하게 엮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혐오하는 워런 버핏의 논리조차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의 작은 섬 야프로 떠나 인류 경제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 비트코인 스탠다드 2장에서 사이페딘 아모스가 가장 공들여 설명하는 사례는 야프 섬의 거대한 석회암 화폐인 라이스톤입니다. 야프 섬 원주민들은 둥근 도넛 모양의 거대한 돌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돌이 야프 섬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돌을 얻기 위해 카누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팔라우 섬까지 목숨을 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팔라우에 도착한 뒤에도 그들은 변변한 도구 없이 맨손과 정으로 단단한 바위를 쪼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을 다시 배에 싣고 돌아오는 길은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엄청난 희생과 비용 그리고 높은 난이도가 라이스톤을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어렵다는 것, 즉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희소성이야말로 화폐의 생명이기에 야프 섬 사람들에게 라이스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이 강조한 장부로서의 화폐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시장에 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돌은 마을 어귀나 집 마당에 그대로 둔 채 소유권만 거래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큰 돌은 원래 철수의 것이었는데 이번에 영희가 집을 지어주는 대가로 영희의 것이 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합의하면 거래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돌을 운반하다가 바다에 빠뜨려 영원히 꺼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돌은 여전히 화폐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두가 그 돌이 바다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린 알든은 이를 두고 화폐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자 신뢰할 수 있는 분산 장부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비트코인 역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저장된 불변의 장부에 의해 가치가 증명된다는 점에서 야프 섬의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원시적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 보이던 경제 시스템은 1871년 데이비드 오키프라는 아일랜드 선장의 등장과 함께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표류 끝에 야프 섬에 도착한 오키프는 원주민들이 코코넛과 해삼 같은 귀한 자원을 주면서까지 저 쓸모없는 돌덩이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악마적인 사업 아이템을 떠올립니다. 그는 홍콩으로 건너가 폭약과 최신식 선박을 구해 다시 섬으로 돌아옵니다. 원주민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 몇 달을 고생해야 만들던 돌을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하루 만에 수십 개씩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배에 가득 싣고 와서 원주민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연력학적 화폐 이론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재앙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화폐를 에너지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은 나의 시간과 생명력이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원주민들의 구형 라이스톤에는 그들의 피와 땀이라는 고밀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프가 가져온 신형 라이스톤에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화폐를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위조 지폐를 찍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에 돌이 넘쳐나자 처음에는 원주민들도 돈이 많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돌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야프 섬의 화폐 시스템은 신뢰를 잃고 붕괴되었으며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모아온 돈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오키프 선장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 원시 부족의 에피소드로 들리십니까?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날카로운 시장 분석가인 아서 헤이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야프섬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일갈합니다. 오늘날의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부 관료들이 바로 현대판 데이비드 오키프입니다. 그들은 경제 위기라는 핑계로 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거나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냅니다. 오키프가 폭약을 썼다면 현대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라는 아주 세련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돈을 복사할 뿐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이를 두고 명목 화폐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폰지 사기라고 아주 과격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한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새나가는 것,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화폐의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우리의 에너지를 훔쳐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약탈입니다. 이 2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1장에서도 이야기했던 서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쓰였던 유리구슬 아그리피즈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유리구슬은 제조 기술이 없어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아름다운 귀중품이었습니다. 희소성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훌륭한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유리구슬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면 그만인 싸구려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과 상인들은 이 불균형을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배 가득 유리구슬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원주민들의 땅, 상아, 금, 심지어 사람까지 노예로 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돈인 구슬이 늘어나자 부자가 된 줄 알고 거래를 반겼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수대째 축적해온 실물 자산이 유럽인들에게 합법적으로 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 현상을 화폐적 식민지화라고 명명합니다. 총과 칼을 앞세운 무력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화폐 전쟁입니다. 더 단단한 화폐, 즉 만들기 어려운 화폐를 가진 문명이 더 무른 화폐, 만들기 쉬운 화폐를 가진 문명을 만나면 무른 화폐를 쓰는 쪽의 모든 자산은 단단한 화폐를 쓰는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경제학의 중력 법칙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제국이 쇠퇴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타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의 함량을 속여 멸망했고 대영 제국이 전쟁 빚을 갚으려 파운드화를 찍어내다 패권을 잃었듯이 기축통화국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의 미국 달러 패권 역시 이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과도한 부채와 화폐 발행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달러를 믿고 안심하는 동안 현대판 유리구슬의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역사적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을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정의 내리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농장이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 주식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투자의 관점에서 그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고 배당을 줍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조언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는 달러라는 시스템이 영원히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캔칠론 효과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최상위 자본가 계층입니다.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그는 더 부자가 되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대다수의 서민은 뒤늦게 오른 물가에 고통받습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화폐라는 척도가 망가지면 그 척도로 측정되는 기업의 가치도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폭발합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어떤 오키프 선장도, 그 어떤 중앙은행 의장도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화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2100만 개라는 총 발행량을 수학적으로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난이도 조절 기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신의 한 수입니다. 보통의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납니다.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금광을 더 개발해 공급이 늘어나고 결국 가격은 다시 떨어집니다. 야프 섬의 돌도 유리구슬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원리를 거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은 채굴자가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들고 채굴에 뛰어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채굴 난이도를 높여버립니다. 컴퓨터가 2배 더 많아지면 문제도 2배 더 어렵게 만들어서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 어떤 기술 발전도 그 어떤 자본의 투입도 비트코인의 발행 스케줄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를 두고 비트코인은 하수구의 쥐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비유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검열 저항성을 가진 자유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독재자도 어떤 강력한 정부도 비트코인의 심장박동을 멈추게 하거나 발행량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키를 가지지 못한 자 코인을 가질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비트코인이 개인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임을 강조합니다. 오키프 선장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와도 비트코인 시스템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비트코인을 더 캐내거나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의 모든 전기를 다 끌어와도 모자랄 만큼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권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순수한 수학과 에너지의 요새입니다. 다시 린 알든의 거시적 통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부채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각국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필연적으로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중립적인 화폐인 비트코인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추가됩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휴대성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피난처였지만 금괴를 들고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압수당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머릿속에 12개의 단어인 시드 문구만 기억하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프 섬의 돌이 가진 장부의 신뢰성과 금이 가진 희소성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디지털의 이동성까지 갖춘 역사상 가장 진화된 형태의 화폐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운명을 걸고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의 맨해튼 땅이라고 부릅니다. 맨해튼 땅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땅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땅의 가치는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디지털 공간의 영토입니다. 법정 화폐가 계속 발행되어 가치가 희석될수록 상대적으로 고정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물이 새는 침몰선에서 안전한 구명보트로 자산을 옮겨 싣는 생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는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경제학에 적용된 유일한 사례가 비트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2장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부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서 당신의 시간이 저장된 가치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무른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공급량을 조작할 수 없어서 당신의 노력을 영원히 보존해줄 단단한 돈을 쓰시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야푸 섬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돌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기술의 변화를 읽지 못해 몰락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부족들은 유리구슬을 믿었지만 화폐 전쟁에서 패배해 경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달러와 원화라는 종이돈과 은행 서버의 디지털 숫자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쉽게 수조 원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서 헤이즈의 말처럼 돈 복사기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래의 가치를 훔쳐다 쓰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스템 하의 자본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버그입니다. 이 버그를 수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시스템 밖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찾아낸 현재까지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들기 쉬운 돈은 돈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빚이거나 통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돈은 만들기 어려워야 하고 그 가치를 증명하는 데 비용이 들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즉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기와 연산력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생성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벽을 쌓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그 어떤 위조나 변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시 화폐의 실패 사례를 통해 왜 지금 이 시대에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의 권력을 소수의 엘리트에게서 우리 개인에게로 되찾아오는 거대한 문명사적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관념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유리구슬인 법정 화폐를 잔뜩 끌어안고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구매력을 잃어버린 야푸 섬의 원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누군가의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이 달리오는 말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이 난 집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썩어가는 화폐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이 투기판의 도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류 화폐 역사가 진화해온 필연적인 종착지로 보이십니까? 오늘 비트코인 스탠다드 2장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푸 섬의 돌과 서아프리카의 유리구슬이 들려주는 슬픈 역사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을 깨우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인류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금속 화폐인 금과 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금이 수천 년간 화폐의 왕으로 군림했는지, 그리고 왜 1971년 닉슨 쇼크를 통해 그 금 본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을 넘어 금보다 더 완벽한 화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역사를 아는 자만이 미래의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내용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